네, 시장 안정을 찾아가는 걸까요? 코스닥 여전히 견조하고요. 3% 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1.6%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닥을 이제 찾은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 바닥 근처까지 와 있다라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러시아가 과연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냐였거든요. 근데 간밤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살펴보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전쟁을 벌일 생각까지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한 발 이렇게 뒤로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이 여기에 크게 안도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났다면 아마 2,600 코스피 2,600은 아마 무너졌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하단이 2,500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전쟁의 의사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 주는 바람에 시장은 굉장히 안도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러시아와 나토 간의 그런 대립 관계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한 발 물러났다는 얘기는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일정 부분 그 이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이 전쟁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에 굉장히 이제 안도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재료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에서 추가적으로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2,600을 저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더 큰 악재가 남아있죠. 3월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가 되면 연준의 양적 긴축도 시작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이런 이제 연준의 통화 긴축 스케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시장은 이제 이쪽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에서 이제 점차 완화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또 통화 긴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내일이면 오늘 밤에 1월 FOMC 회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미 또 많이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미 끝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은 조금 위로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유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랐었죠. 95불까지 갔었고 뭐 150불까지 간다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러한 전쟁 위기가 다시 좀 돌아서면서 어제는 3.5% 정도 빠졌습니다. 인플레 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서방 세계 그리고 이쪽 아시아권도 마찬가지일 텐데 러시아로부터 오는 그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의 공급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 원유 가격이 그동안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95불 거의 이제 100불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었고요.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것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120불, 13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다시 또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연준은 통화 긴축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증시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 요소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전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중으로 지금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국제 유가 그 자체, 국제 유가의 상승 그 자체로도 증시에 대해서는 부담 요소가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요소가 되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 요소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완화 국면, 물론 한꺼번에 완화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어차피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친러시아적인 성향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놔두는 것,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 그런 과정에서 유가도 다시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반복해 나가겠지만 일단 푸틴 대통령이 전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안정화되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안정화되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유가가 하락 안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제 3월달, 4월달 가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기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어제 나온 경제지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PPI가 9.7% 급등으로 방금 전에 계속 자막으로 나갔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중국이 오늘 CPI와 PPI 모두 발표를 했는데 이건 예상보다 낮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일단 중국의 숫자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숫자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숫자가 그래도 가장 신뢰성이 높고 국제적인 그런 이제 인플레 압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대단히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지금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물론 어느 정도는 잡음이 지금 나고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안정된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그러한 경제 지표에 전 세계 증시가 반응하는 수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 지표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반응하는 이런 이제 수준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많은 비중을 두어 관심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대단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있어서 상승 압력을 더 부추겨 왔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사실 증시에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3월 달에 기준금리의 인상 그리고 기준금리의 인상폭이 0.25%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경제 지표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통화 긴축의 그런 속도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 강한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3월달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0.25%가 아니라 0.5%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항상 0.25%로 올려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IT 버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꺼번에 0.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그런 사례들도 존재를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죠. 물론 이제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감안을 할 때 그리고 현재 그러한 것들이 PPI, CPI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 조금 더 과감한 금리 인상을 결정할 0.25%가 아니라 0.5% 인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실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특히 하반기에 양적 긴축까지 생각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3월 달에 조금 과감하게 0.5%를 올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 속도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한 공급 부족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고 만약에 경기가 풀린다 그러면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또 한 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노동 비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 세 번째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프라 시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가지의 주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를 하는데 유가 말씀들을 요즘 많이들 하세요. 유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WTI 시카고 선물 시장을 제가 보니까 6월 달에 90달러,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80달러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올 6월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이 되니까 배럴당 70달러로 떨어지는 상황이 돼. 이 말은 유가는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전망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골드, 이 금의 가격이 온스당 1,900달러를 2023년 2월 달에 지금 찍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놓고 보면 금이 가장 안전자산일 수 있고 주식시장은 그 속에서 변동을 좀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평가는 분명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다 반영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상품들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품 가격 상승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도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그런 영향을 다 주가에 반영하는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의 축소 가능성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이라는 그런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면 주가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반면 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인플레이션 대응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결국 금값은 이러한 화폐의 가치의 하락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그 가격을 그 가치를 유지하려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금값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자산의 성격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의 가격은 따라서 높은 수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위험자산,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주식이죠.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도는 높아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게 됩니다. 금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그다음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는 당연히 금의 가격은 고공행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현재 금 시세를 살펴보면 이제 거의 2,000달러 국제 시세로 봤을 때 온스당 2,00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사실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예측을 반영해서 금값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일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면 그러면 금값이 국제 금값이 2,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요소지만 금값에는 오히려 금값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의 확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뭐 금에 대한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 살아나고 있고 또 ETF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오늘 나온 CNBC 뉴스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타버스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그래도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던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TF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ETF들은 지금 ETF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산은 아무래도 이제 역시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들이 가장 많고요. 물론 이제 이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 조정 장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장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연준의 통화 긴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까지는 이 주식 시장은 이 연준의 통화 정책 변경에서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6월달, 7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조정 국면, 일시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을 오히려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ETF 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ETF는 그 기초자산의 종류가 사실 상당히 다양하죠. 그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 다른 ETF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뚜렷한 그런 ETF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메타버스 ETF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NFT와 관련된 그런 ETF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여기에도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ETF에 있어서는 사실 종목별, ETF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별 좀 차별화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조정 장세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ETF 시장에서 관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조금 방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